안동 지역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줄기는 본래 온화하고 풍요로워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수많은 가정의 젖줄이었다. 이곳 어부들의 삶은 이른 새벽 그물을 던지고 해질녘 고기를 걷어올리며 강물의 흐름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다. 40년 넘게 이 강줄기와 함께해온 박태식 노인 역시 그 평범한 삶의 일부였다. 그에게 강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그는 강이 모든 물길, 소용돌이치는 웅덩이, 그리고 수초가 무성한 여울까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어느 여름날 아침 그 오랜 친구는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건넸다. 여느 때처럼 박 노인의 작은 배는 이른 아침 안개를 헤치며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수면 위에는 아직 물 한 개가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그날의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큰 고기가 많을 것이라 믿는 제법 깊은 웅덩이에 던져둔 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물이 묵직했다. 그는 큰 고기 떼가 걸렸으리라 생각하며 속으로 기뻐했다. 온 힘을 다해 핏줄이 붉어진 두 팔로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물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차게 퍼덕이는 물고기들이 아니었다. 대신 썩은 나뭇가지와 뒤엉킨 수초더미, 그리고 그물코에 단단히 얽힌 길고 기묘한 형태의 희끄무레한 물체가 있었다.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그 물체의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물의 절반쯤을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너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짙은 갈색으로 변해버린 유골은 미끈거리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유골은 기괴하고 섬뜩한 자세로 웅크린 채 그물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유골의 다리 부분에 썩어가는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커다란 맷돌이었다. 평생을 거친 강물과 싸워온 노련한 어부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선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벌벌 떨며 그물을 놓고 배의 맨 끝으로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두 눈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사이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유골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니었다. 저 맷돌은 수년간 강물이 숨겨온 끔찍한 범죄에 대한 말없는 증거였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박 노인은 서둘러 배에 시동을 걸어 무트로 향했다. 그는 차마 유골을 그물에서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한달음에 달려가 신고했다. 한 어부가 강에서 돌에 묶인 유골을 건졌다는 소식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복잡한 사건 해결 경험으로 명성이 자자한 김진우 경정을 필두로 한 상주경찰서 강력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박 노인의 배는 강가로 옮겨져 현장 감식의 중심이 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유골을 분리해냈다. 다리에 묶인 맷돌은 무게가 30kg이 넘어 성인 한 명을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체 유기 사건이었다. 범인은 매우 치밀했어. 김경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 선생님의 그물이 우연히 걸리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강바닥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지. 현장에서 즉시 1차 검시가 진행되었다. 골반과 두개골 구조를 통해 피해자는 남성이며 나이는 50세에서 60세 사이로 추정되었다. 뼈의 부패 및 석회화 정도로 미뤄보아 사망 시점은 약 5년 전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뼈에는 베이거나 맞은 흔적 같은 외력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살해된 후 유기되기 전 독살이나 질식사 등 다른 방법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5년 전의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년 남성, 신분증이나 다른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신원이 없으면 모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수사는 시작되었다. 김경정의 지시가 연이어 떨어졌다. 한 팀은 지난 7년간 상주와 인근 지역에서 신고된 모든 남성 실종자 서류를 검토하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대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한 팀은 주민들, 특히 강가에 오래 살아온 토박이들을 상대로 약 5년 전쯤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나 갑자기 사라진 남성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지만 수확은 미미했다. 수십 건의 실종 사건 파일이 검토되었지만 특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어떤 이는 가족이 이미 찾았고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가의 어부들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5년은 수많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깊은 강물에 잠겼던 것처럼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김경정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가 터질 듯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골 사진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되뇌었다. 어째서 이런 남자의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고 인생에서 사라질 수는 없어. 혹시 피해자의 가족이 이곳에 살지 않는 건가? 그는 수사 범위를 넓혀 인접한 모든 도에 실종 신고 서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가족이 정보를 불분명하게 제공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사건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어쩌면 범인이 바로 피해자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그의 지시는 새롭고 험난한 수사 방향을 열었지만 그것은 이름 없는 유골과 원한 서린 맷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신원미상 유골의 정체를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수사관들은 인근도에서 넘어온 방대한 양의 서류와 씨름해야 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한 장에 한 사람의 운명과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잃지 않은 단서를 찾으리라는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했다. 형사들의 눈에는 피로와 약간의 낙담이 역력했다. 그들은 수백 건의 사건을 검토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남았을 때 점지만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소문난 이민준 경위는 인접도의 한산간 지역군청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온 서류 뭉치를 마저 살펴보기로 했다. 두 눈이 감길 정도로 서류를 읽었지만 그는 한 줄 한 줄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기는 보상을 받았다. 그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한 서류철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2020년 5월 15일 해당 군 경찰서의 손으로 작성해 제출된 실종 신고서였다. 실종자는 최경환, 55세, 지역에서 작은 농자재상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나이와 실종 시점 모두 법의학팀의 소견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 경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고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최경환 씨의 외아들 최민호였다. 민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했다. 최 씨는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곧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쪽지 한 장만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된 민호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류는 평범한 가족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경위가 페이지 끝에 빨간 볼펜으로 적힌 메모를 자세히 읽었을 때 그는 잠이 확 달아나며 자세를 바로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관찰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자 최민호, 신고 당시 다소 이상한 심리 상태를 보임.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태도는 어딘가 무관심하고 냉담함. 질문에는 막힘없이 대답하나 감정 표현이 거의 없음. 피해자의 계모인 강수진 26세은 아들과 함께 오지 않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약 3개월 후 추가된 두 번째 메모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최민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옴. 자택 주소로 경찰관을 보냈으나 이웃들에 따르면 최민호와 강수진은 약 한 달 전 집과 농자재상을 모두 처분하고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함.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친척,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 이 경위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방금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는데 외아들과 젊은 아내는 남아서 아버지를 찾는 대신 서둘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해버렸다. 이 행동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족의 행동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자들의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서류를 들고 김경정에게 보고했다. 고요한 밤, 수사팀 전원이 긴급 소집되었다. 새로운 정보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이자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해졌다. 강물 아래 유골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듯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경정이 서류에 첨부된 최경환 씨의 낡은 증명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실종은 아들이 진술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한 형사가 의견을 냈다. 아들과 계모의 도주 행각은 극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최 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김경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잘랐다. 저들의 행동은 사전 계획을 보여줘. 최민호가 실종 신고를 한 건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그놈은 알리바이를 만들고
경찰과 이웃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을 한 거야. 사람들이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 위장막을 만든 뒤에 그놈과 계모는 유유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지. 이 사건은 더 이상 의문의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건 아주 교묘하게 은폐된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야. 수사팀 모두가 지휘관의 판단에 동의했다. 사건의 매듭은 찾았지만 이 매듭을 풀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었다. 범인들에게는 도망치고 새로운 삶과 신분을 만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광활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김경정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다음 수사 방향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즉시 최경환 씨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재확인하고 수사팀 한 팀을 그들의 옛 주소지로 급파해. 나는 동지들이 이웃 한 명,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모두와 이야기하길 바란다. 이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특히 최경환, 아들 최민호, 그리고 계모 강수진 사이의 진짜 관계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5년 전 민호와 수진이 남겼을 모든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 은행 계좌, 옛 휴대전화 번호, 희망이 희박하더라도 뭐든지 시도해봐야 해. 우리의 임무는 이제 살인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도망 중인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제일 순위 용의자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수사가 훨씬 더 힘들고 치열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이해했다. 낙동강 유골 사건은 마침내 이름과 과거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경환,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두 가족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을 쫓는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용의자 최민호와 강수진을 쫓는 추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흔적을 지울 5년이란 시간을 가졌던 유령들을 쫓는 추격전이었다. 노련한 형사들로 구성된 한 팀이 과거의 기억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최 씨 가족이 살았던 작은 읍내로 즉시 향했다. 5년 만에 찾은 읍내는 많이 변해 있었다. 최 씨의 옛집은 새 주인을 맞았고 예전의 농자재상도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에 덮인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문, 밤늦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이야기들이었다. 형사들은 최 씨 가족의 변화를 지켜봤던 옛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부적절한 관계, 음모, 그리고 탐욕에 대한 그림이 점차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들은 계모와 의부사들처럼 안 보였어요, 형사님. 동네 어귀에서 가게를 하는 한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 민호라는 놈은 말재주가 좋았지. 수진이라는 애는 예쁘장하고 끼가 넘쳤고 최영감은 순진해서 하루 종일 가게 일에 파묻혀 아무것도 몰랐어. 아들을 철석같이 믿었고 젊은 아내는 끔찍이 아꼈지. 영감이 집을 비울 때마다 틀림없이 민호놈이 수진이 방을 들락거렸어.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애틋했다고. 우리 눈을 속일 수는 없지. 마른 장작 옆에 불씨를 두면 언젠가는 타오르는 법이야. 최 씨의 농자재상에서 일했던 한 사람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최 씨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말다툼을 들었다고 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최 영감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렴풋이 근친상간이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죠. 그러다 갑자기 최 영감이 사라진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호놈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머리 좀 식히러 가셨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수사팀의 가설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발각된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최 씨가 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 현장 수사팀이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본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 디지털 세계에서 5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민호와 수진의 모든 은행 계좌는 그들이 도주한 직후 전액 인출되고 해지되었다. 옛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상에서의 그들의 흔적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매우 희박하지만 다른 방향을 시도하기로 했다. 바로 강수진의 친인척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선별과 연락 끝에 마침내 그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수진의 먼 이모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그 여성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며 협조를 꺼렸지만 수사관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약 4년여 전 수진에게서 짧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했다. 수진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부만 간단히 묻고는 남편과 함께 남쪽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전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이모는 조카가 안쓰러워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에게는 그것이 바로 황금 열쇠였다. 그들은 즉시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 제공을 요청했고 결과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번호는 짧은 사용 기간 동안 광활한 감귤 농장으로 유명한 제주도의 한 산간 지역 기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수진이 말한 과일 장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침내 두 마리 늙은 여우의 위치가 좁혀졌다. 김경정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형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비밀리에 남쪽으로 향했다. 민호와 수진은 5년간 경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들을 놀라게 해 다시 도망치게 할 수 있었다. 팀은 질 좋은 감귤을 찾는 과일 상인으로 위장했다. 이 위장 덕분에 그들은 외딴 시골 지역 깊숙이 들어가 의심을 사지 않고 현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들은 농장을 하나씩 방문하며 매매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민호와 수진의 옛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이 끊긴 옛 사업 파트너에 대해 물었다.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피로가 역력해질 무렵 마침내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읍내 중심가의 작은 카페에서 한 농부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민호 부부 아니요? 좀 달라 보이긴 한데 맞네. 맞아. 4년 전에 육지에서 와서 저기 7번 언덕을 샀지. 부부가 아주 수완이 좋아서 민둥산을 빽빽한 감귤밭으로 만들었어. 선남 선녀에다 돈도 잘 버는데 다만 좀 폐쇄적으로 살아서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지. 형사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았다. 몇 주간 이어진 추격전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두 여우의 소굴을 찾아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팀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철수하여 수사본부에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공사장 차량처럼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 없는 픽업 트럭 한 대가 붉은 흙먼지를 날리며 7번 언덕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차는 안전한 거리에 멈춰섰다. 김경정과 팀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시선은 푸른 과수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멋진 집을 향했다. 멀리서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삶, 그 모든 것이 끔찍한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이 마침내 돌아왔다. 대면은 감귤밭 한가운데에 있는 멋진 집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농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공간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경정과 수사관들 맞은편에 선 최민호는 처음의 충격에서 금세 평정을 되찾았고 심지어는 다소 냉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이제 30대에 가까운 세상 물정에 밝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강수진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두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 그들의 네 살배기 아들은 낯선 사람들을 멀뚱히 쳐다보며 이따금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김경정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경북에서 온 경찰입니다. 몇 주 전 강에서 유골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우리는 그것이 당신의 부친 최경환 씨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민호는 눈썹만 치켜 올리며 완벽하게 놀랍고 비통한 연기를 펼쳤다. 세상에,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변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그는 연극적인 제스처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군요.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저와 다툰 후에 집을 나가셨는데 제가 실종 신고도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계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통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수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비교 DNA 감식을 위해 당신의 샘플을 채취해야겠습니다. 김경정이 민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형사님. 민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부디 누가 제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쳤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민호의 협조적인 태도와 연기는 거의 완벽했다. 법의학 전문가가 신속하게 민호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채취했다. 일이 끝나자 수사팀은 거짓된 혼란 속에 잠긴 가족을 뒤로하고 즉시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형사가 의문을 참지 못했다. 저놈의 태도가 아주 성실해 보이는데 경정님, 혹시 저희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경정은 고개를 저으며 차창 방 먼 곳을 응시했다. 너무 완벽한 연극이야. 5년 만에 아버지의 비보를 들은 진짜 아들이라면 저렇게 침착할 수 없어. 저놈의 침착함이 바로 가장 의심스러운 점이야. 그는 두렵지 않은 거야. 5년 전 강바닥에 묻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팀은 그날 밤 바로 DNA 샘플을 가지고 경북으로 돌아왔다. 감정은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불과 이틀 후 최종 결과 보고서가 김경정의 책상 위에 놓였다. 유골의 DNA와 최민호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피해자는 최경환이 맞았다.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와 주 용의자가 모두 특정된 것이다. 김경정은 최종 사건 해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모든 논리와 연결고리를 꿰맞추기 시작했다. 첫째, 동기. 그가 말했다. 피해자의 옛 동네에서 활동한 형사들이 최민호와 계모 강수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웃들이 여러 차례 그들의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을 목격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살인 동기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함께 있기 위해서지. 둘째, 행동. 그가 계속했다. 최경환 씨가 실종된 직후 민호와 수진은 서둘러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도주했다. 이것은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며 찾는 가족의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범죄자들의 행위다. 그리고 셋째, 바로 그들의 현재 생활이다.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새 삶을 꾸렸다. 이것은 과거의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이 모든 논리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최민호와 강수진이 함께 최경환을 살해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자백하게 만드느냐다. 현재 증거는 설득력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추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날을 대비할 5년의 시간이 있었고 분명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터였다. 최민호가 주범이다. 김경정이 두 용의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놈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을 놈이다. 그놈을 신문하는 건 매우 어려울 거다. 하지만 강수진은 달라. 그녀는 5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 남편을 죽인 아내, 의부사들과 간통한 계모, 그리고 지금은 그 죄악의 결실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부담감. 분명 그녀의 심리는 민호만큼 단단하지 못할 거야. 그녀가 바로 가장 약한 골이다. 여자의 심리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말이나 논리적인 증거로 대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바로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 김경정은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의학팀의 피해자 최경환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밀봉하고 차량을 준비하라고 요청해 내일 우리는 제주도로 돌아간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젊은 형사들을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최경환 씨를 그의 새로운 가족에게 데려다 줄 거다. 법의학팀의 특수 차량 한 대를 포함한 특별 차량 행렬이 그날 밤 조용히 경찰청을 빠져나와 남쪽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차 안에는 커다란 증거물 상자가 실려 있었다. 5년간 차가운 강바닥에 누워있던 비운의 아버지의 유골은 이제 아들과 아내의 죄악을 폭로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사팀의 차량 행렬이 다시 한번 7번 언덕의 감귤 농장으로 돌아왔다. 나무십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로부터 돌아온 유령에 의해 곧 산산조각 날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익숙한 차량들을 본 최민호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번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이 없었고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강수진은 문 뒤에 숨어 창백한 얼굴과 공황에 빠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또 여긴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협조했고 DNA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김경정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함께 온 2명의 법의학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길고 큰 금속 증거물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의문의 상자가 등장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민호는 상자를 보다가 김경정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뭡니까? 영장도 없이 이런 물건을 우리 집에 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김경정은 민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수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떨고 있는 여인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듯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강수진 씨, 우리는 더 이상 말로 당신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옛 지인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두 법의학 요원이 즉시 자물쇠를 풀고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검은 비닐 시트 위에 전문가들이 원래의 형태로 완벽하게 재구성해 놓은 한 구의 온전한 유골이 있었다. 깊고 텅 빈 두 눈구멍이 뚫린 짙은 갈색의 두 개골은 마치 자신의 옛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다. 유골 옆에는 함께 인양된 맷돌과 썩은 밧줄 조각이 놓여 있었다. 적나라하고 끔찍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최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강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5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고 5년간 악몽에 시달리고 5년간 끔찍한 비밀을 감춰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공포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유골을 가리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보지 마. 날 보지 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놈이 민호가 시켜서 한 짓이에요. 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강수진은 울부짖으며 절망 속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5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벽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민호가 달려들어 수진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그는 그저 아내이자 공범이 스스로 두 사람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진의 끊어지고 흐느끼는 자백을 통해 5년 전의 끔찍한 이야기가 모두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금지된 사랑과 죄악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나이든 남편과의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수진은 젊고 잘생기고 능숙한 의부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들은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뛰어들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멈추는 대신 자유롭게 함께 있고 최 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그날 밤 수진은 직접 강력한 독극물, 즉 민호가 불법적인 경로로 구해온 무색무취의 약을 갈아 최 씨가 잠들기 전 매일 밤 마시던 약주잔에 탔다. 최 씨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한밤중까지 기다렸다. 함께 시신을 마당으로 끌고 가 밧줄로 맷돌을 피해자의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평소 농산물을 실어 나르던 가족의 작은 트럭을 이용해 시신을 옮겼다. 그들은 밤새 100km 이상을 운전하여 다른 도의 경계를 넘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한적한 다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시신을 들어 거센 강물 속으로 밀어 넣으며 자신들의 비밀이 영원히 강물에 묻힐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 실종 신고라는 연극을 하고 수진과 함께 서둘러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쪽으로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수진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고 녹화되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최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자백 앞에서 보인 그의 침묵과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 자체로 인정이었다. 김경정은 두 사람의 체포를 명령했다. 차가운 수갑이 최민호와 강수진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들의 4살배기 아들은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농장의 평화로운 공간을 찢는 듯했다. 한 세대의 죄악은 처벌받았지만 죄 없는 다른 한 세대는 비극적인 결과를 짊어지기 시작해야 했다. 이후 열린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명확한 증거와 완전한 자백으로 최민호와 강수진은 모두 극도로 잔인한 계획 살인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영원히 남았다. 그것은 죄악된 욕망, 그리고 인륜을 거스르는 맹목적인 열정의 파괴력에 대한 끔찍한 교훈이었다. 부적절한 사랑과 탐욕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댔고
아내는 남편을 독살했다. 그들은 망자의 무덤 위에 새로운 행복을 건설할 수 있다고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묻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죄악은 숨길 수 있을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는 반드시 찾아온다. 비록 그것이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깊은 강바닥에서 솟아올라야 할지라도